안녕하세요. 가슴 아프죠? 21%까지 떨어졌네. 지지율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가 오늘 굉장히 답답했습니까? 지지율 연연해 하지 말고 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위기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타이틀 뽑았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에 대한 진단이 안 나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자, 문제가 뭡니까? 왜 모르냐 하면 네. 여러 계파가 각기 진단하는 게 다 틀립니다. 여러 계파가. 예. 네. 예를 들어갖고 친노 입장에서는 비노에 뭐가 잘못됐다. 네. 그 다음에 비주류는 주류에 뭐가 잘못됐다. 주류는 비주류에 뭐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모든 진단이 백가쟁명식이에요. 네. 백가쟁명식입니다. 각 계파마다 다르다 이거죠. 다른 거죠.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줄 수 있는 허심탄회한 스텝부터 밟기 시작을 해야 돼요. 컨설팅. 예. 그렇죠. 예. 이번에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견해를 듣겠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원로그룹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자세죠. 네. 두 번째 초재선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죠, 그게. 130명의 국회의원과 원로분들까지 한 200명 정도가 국민의 뜻을 다 반영하나요? 왜 당내 의원들만 얘기를 듣죠?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밖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정봉주의 얘기를 들었어야 됐다 이 얘기죠 지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는 지금 민주당이 네거티브 그랜드 슬램을 달성을 했어요. 그렇죠. 총선, 대선, 대선, 재보궐, 지방선거 다 하셨죠. 그랜드 슬램이에요. 네, 그랜드 슬램. 그랜드 슬램. 패배의 그랜드 슬램. 패배의 그랜드 슬램. 2016년 총선에서 한 번 더 지면 5번 지는 거 아니에요? 5번 더 지면 뭔 줄 아세요? 지방선거는 근데 약간 무승부 성격이 좀. 이길 수 있는 걸 무승부로 갔죠. 그럼 패배다. 그렇죠. 그건 진 거다. 예. 살짝 졌지만 졌습니다. 네, 살짝 졌지만 예, 졌습니다. 네. 이길 선거를 놓친 거죠. 네. 자, 그럼 2016년 총선까지 치면 5번 지는 거예요. 그건 이름이 뭡니까? 그랜드 슬럼이 아니고. 패배의 오륜기입니다. 오륜기. 예. 5개가 쭉 묵혀져. 오륜기를, 그러면 이제 오륜기를 저쪽에서 가져가. 골프 파 5개 연속하면 오륜. 오륜이라 그래요? 네. 전 골프를 못 치니까. 네네. 그랜드슬램을 패배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도 그럼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거를 진단하는데 이 진단에 상당히 게을리했습니다. 인색했어요.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집단의 얘기를 지금 그 비대위가 이거거든요. 소통공감위원회예요. 근데 소통도 없고 공감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2011년 12월 27일 날 비대위를 꾸립니다. 총선 앞두고. 총선 참패의 분위기가 역력할 때 정치공학이나 정치구조를 보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앞서가는 측면이 보여요. 그때 새누리당이 비대위를 꾸리면서 2011년 1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예. 제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네. 이제 정봉주가 구속되어 있으니 우리 세상에 왔다. 그 막 날뛸 때죠. 네. 꼭 그건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본인은. 네. 게스트 불러놓고 자꾸 이렇게 끼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해석이 너무, 네. 이제 그 농담을 네, 얘기한 거고, 듣는 분들은 너무 긴장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 비대위 구성을 할 때 모든 당의 평가를 네. 외부에서 들었어요. 전문가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누리당 얘기하는 거죠. 새누리당 얘기예요. 그 당시 한나라당.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2002년 대선에서 지고 천막 당사로 갔을 때, 네. 그리고 2011년 패배의 분위기가 역력할 때, 네. 우리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이걸 외부 전문가들에게 낱낱이 민낯을 까고 우리를 진단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지금 민주당은 없는 겁니다. 컨설팅을 외부로부터 받았는데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없다. 없죠.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부 국회의원들만 얘기만 국회의원들 얘기만 들었냐? 들었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네. 재정이 좀 부족해서 외부한테 맡기가 좀 어렵다. 네. 그러면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 출입하는 기자들, 네. 이 기자들이 상당히 애정을 갖고 해보셨잖아요. 그럼 애정을 민주당 갖고 출입했죠. 쓴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적어도 외부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네. 돈을 주고 컨설팅 의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 각 사에서 우리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기자들 한 명씩 뽑아서 시간을 무한정 주고 네. 핸드폰 다 맡겨놓고 네. 전화 받지 말고 네.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얘기를 들을 줄 아는 이러한 자리라도 좀 마련했으면. 기자 세미나 네, 이런 그렇죠. 것도 하면 되죠. 기자들로부터 듣는다. 네. 그럼 네티즌들 뽑으세요. 네티즌들로부터 듣는다. 원외위원장들로부터 듣는다. 아니면 뭐 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봉주 의원한테 듣는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네. 제 팟캐스트 정봉주 전국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건 의원들이 안 들어요. 정봉주 전국구 이것만 들어도 당이 이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탈당이죠. 지금은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 법적으로. 당원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 투명 인간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네. 투명 인간이 어디선가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전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네. 공익적 이사도 안 됩니다. 네. 아니, 집행유예 중인가요, 지금? 아니잖아요. 다 끝났죠? 감옥을 한번 보내야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네. 그거 다 끝났잖아요. 그죠? 형은 끝났는데 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되어 있고 그러니까 선거권만. 투표권도 없어요. 아, 투표권. 투표권도 없고 그다음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네. 자,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네. 이런 걸 갖고 쭉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자, 민주당은 보세요. 4번의 그랜드슬램 패배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민주당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파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들은 파산을 내린 거다. 그렇죠. 국민들은 한두 번 지면요. 네. 뭐 또 잘할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해보지만 예. 이거 파산 얘기하니까 이게 또 울리네. 이게 큰일 났다. 새정치 예, 지지자의 새정치민주연합에 예. 이렇게 파산하니까 이제 확 배를. 실수로 쿡 밟아놓고 아주 마치 의도적으로 밟은 것처럼. 진짜로. 이것도 예. 난리 나거든 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 새정치민주당의 의원이었던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쭉 가야 돼요. 예, 쭉 가요. 예. 파산 명령을 내렸는데 자, 그럼 파산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법정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법정관리 들어가야죠. 예, 법정관리 들어가고 이 경영진이 문제가 있었으므로 외부의 전문 경영진을 넣고 법정관리하고 당신들의 재무제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경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신들이 왜 파산까지 왔느냐 진단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 경영인 넣고 그래야 되는데 파산 명령을 국민은 내렸는데 구경영진이 지금 뭐 이렇게 위기 상황 아니니 내가 계속 경영하겠다. 그리고 그 소속 구성원들은 적당히 월급을 나눠 먹는데 암묵적 동의를 하고. 네. 보세요. 위기가 왔는데 파산 명령 왔는데 그럼 바로 비대위를 짧게 가고 전당대회로 바로 들어가 줘야죠. 근데 이 연말 12월까지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런 거예요, 논리가. 곧 정기국회가 있고 그리고 8월 특감도 있고 네. 국정감사도 있고 이러니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핑계죠. 왜 핑계냐? 7월 30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뭘 했습니까? 7월 16일 전당대회를 했죠. 네. 보름 납도. 그럼 이 논리대로 따지면 새누리당은 7월 16일에 전당대회를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730 미니 총선이라고 하는 재보궐선거가 이렇게 막 중대한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전당대회 하는 게 맞냐? 시기적으로 물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러고 안 했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맞춰놓은 일정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 중심적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스텝을 다 밟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 11대. 그래서 이겼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은 좋은 영향은 미쳤을 것이다. 정당이 자기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그런 것은 제가 핑계라고 부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지금 바로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그만뒀는데 네. 그럼 전당대회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 당권은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막강한 권력의 당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각 계파가 이런 겁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치러서 당대표를 먹을 물리적 마음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내년까지 시간을 좀 1월 2월까지 두고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당대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비대위를 좀 오래 가자.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 얘기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일관된 견해입니다.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넣은 거지. 자기들 당권을 장악하려고. 각 계파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적어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죠. 라고 하는 것에 암묵적 꼼수다 이거죠. 네. 꼼수죠. 암묵적 네. 동의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꼼수다. 민주당 소속 계파 의원들이 당이 망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작년에 우리 경제를 보고 맥킨지 그 경영평가를 하는 그 맥킨지 경제보고서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와 같다 그랬어요. 무섭네요. 무섭죠. 네. 제가 이번에 그 표현을 썼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와 같다. 야, 그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죠.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니까 그냥 이러면서 죽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면서. 예, 그런데 이번에 특별법 하는 거 보면서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특별법 합의해 준 걸 보면서 이제 간판 내릴 지경까지 왔다.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예. 기소권, 수사권 다 양보하고 그렇죠. 뭐 예. 특검 보도 양보하고 예. 이런 거 다 보면서 이제는 새정치 단어는 내려야 된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간판 내릴 때가 된 것 같다. 이것도 위험한데 이거 발언이 뭐 아니. 이게 저기 걸리나요?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거 딴 사람이 했으면 그래도 지금 전직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게 예. 가능하지. 이거 딴 사람이 했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도 또 왜 저는 이거 얘기할 자격이 있냐면 네. 민주당은 저한테 부채가 있어도 네. 저는 민주당에 부채 의식이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무슨 부채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봉주 감옥 갈 때 정봉주 마케팅 세게 했거든요. 그렇죠. 총선 때 정봉주 안 팔아먹은 의원 후보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네.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 2012년 1월 전당대회 때 일반 당원들 모집하고 그 선거인단 모집해야 되는데 정봉주하고 정봉주 팬카페가 붙어갖고 20만 100만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감옥 들어가면서도 민주당을 사랑해 주십시오. 민주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선거인단 가입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때 100만까지 간 거예요. 네. 팍 불이 붙으면서. 물론 그거에 입증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정봉주와 미라걸 엮던 미건스 때문에 이 흥행이 성공했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다음. 친정입니다. 네, 머리 모양이 굉장히 이쁘네요. 오늘. 친정입니다. 네. 그다음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친정인데 그리고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당 생활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자격과 권한이 제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망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정 있는 사람이 입에 쓴 약을 지금은 밀어넣어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이제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뭐가 문제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찾아내야 돼.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평가를 내리지 말고 외부로부터 들어라. 외부 전문기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해라. 돈 없으면 기자로한테라도 들어라. 그렇죠. 각사 그리고 대표 기자로.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뜨지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 둘째. 비대위를 2011년 12월 27일 새누리당 다시 얘기합니다. 네. 그때 비대위원이 10명인데 네. 외부 인사가 6명이었어요. 네. 그때 새누리당. 네, 6명. 6명이었습니다. 네. 그때 김종인. 네. 민주당 출신의 김종인. 네. 이상돈. 이준석. 네. 이런 분들이 들어갔고, 당내 인사가 황우려. 그 다음에 해수부 장관 한 이주영. 네. 그 다음에 초선 의원 2명. 주강동 뭐 이런 네. 등등. 그래서 당에서 저항하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가 좀 힘든 분들, 좀 무색무취한 분들을 넣고, 외부 인사들은 세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6명을 넣은 거예요. 네. 이번에 비대위원을 만약에 5대5라든지 이런 식으로 꾸리면, 그러니까 내부 인사 의원들 5명. 이게, 외부 인사 6명을 넣어도 의원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6명이 4명을 밀어붙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당내에서 계파 없는 가급적 초선인 사람들이 외부의 견해를 듣는다고 하면서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로 외부 인사를 세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놓으라. 네. 새누리당.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문제의 핵심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기 위한 그 과정을 먼저 밟고. 외부 컨설팅제로부터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비대위원을 선정할 때 6대4로 해라. 외부 인사를 6으로 해라. 아니, 외부 인사를 8명 하면 더 8대2로 하면 더 8대1로 하면 더 좋다. 그러면 훨씬 많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환골 탈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정작 바라고 싶은 거는
비대위인데요.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회예요. 비상대책위가 어떻게 6개월을 갑니까? 한두 달만 예, 갑니다. 이 와중에 보세요. 원로분들 얘기를 쭉 들었어요. 원로분들 얘기를 듣고, 원로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비대위를 내년 1, 2월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럼 원로분들이 견해죠. 근데 그걸 바로 언론에다가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독배로 마시는 심정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이 비대위원장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저걸 언론에 보도를 하지? 그럼 비대위를 오래 가져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원했던 거 아니야? 자기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면 그걸 언론에 낸다. 그건 냈잖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진단. 그건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더 진단의 목소리를 더 들었어야 된다. 더 들어있죠. 그리고 네. 그거를 비공개를 하고 이런 기자들이 묻기에 이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여러 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말 비대위가 어떻게 갈 건지. 하여튼 짧게 가야 된다. 네, 이거는. 짧게 가야 되는 이거는 거죠. 비대위는 말 그대로 비상대책인데 이걸 6개월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학에 문제가 있어갖고 네. 관선이사가 들어갔어요. 네. 관선이사가 10년 가고 20년 가. 이게 맞습니까? 대학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짧게 가야죠. 짧게. 예, 짧게 가고 정말 대학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진 이사진으로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지금 민주당이 잡아놓은 비대위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권을 잡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내가 당권 잡기 위해서 조금 더 준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비대위가 만약에 이런 지금 제가 지적한 몇 가지 프로세스를 밟지 않으면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진단들만 합니다. 네. 첫째, 외부로부터 귀를 듣고 외부 인사로부터 듣고 비대위는 되도록이면 6명이든 8명이든 외부 인사를 대거 집어넣고 셋째, 빨리 비대위는 해체해라. 빨리 전당대회라. 가급적 빨리 해체하는 빨리 게 12월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정기국회 뭐 국정감사 있는데 아까 얘 들었잖아요. 네. 7월 16일 날 전당대회 하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좀 배워라. 새누리당으로부터 배워라.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 정치공학이나 정치적 그 운영은 훨씬 당 운영이나 이런 건 공학적으로 잘하고 있으니 배워라. 자, 그렇게 해갖고 자 비대위가 떴습니다. 네. 떴는데 첫 작품이라고 하는 세월호 특별법. 그 얘기해야죠. 세월호 특별법이 당의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근데 호평도 많아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큰 인물이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어요. 박영선은 결단 조선하고 동아의 논조죠. 아니 뭐 또 여러 사람들은 언론 여러 사람들이 이게 뭐 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 사람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대한민국의 그 제대로 된 통로 언론을 봐야죠. 네. 조선과 동아는 칭찬 일색이에요. 왜? 대승적 결단, 위대한 인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 안을 다 받은 거예요. 자, 내용 들어갑니다. 대승적 결단이라고 하는 사람 많아요. 조선 동아, 조선이 자꾸 그래 동아. 제 주위에도 있어요. 대승적 결단이라고. 네, 박종진. 동아조선. 박종진.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그런 여론들을 많이 메시지로 이게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이 오해들 있을 텐데. 네, 뭐가 문제인지. 수사권, 기소권. 네. 수사권, 기소권을 예.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는 거는 법적으로나 대한민국의 법의 안정성에도 위배된다고 법의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주는 거는요. 특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특검, 이제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합의한 거에는 특위에다가 조사권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씩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조사권을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조사는 우리가 국정조사도 하고, 국정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정조사하면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안 주거든요. 그럼 자료를 안 주고 또 와갖고 거짓말을 해. 증언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료를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자료 달라고 요청하다가 자료 안 주면 땡! 끝납니다. 이거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너네가 자료를 감추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수사권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강제적 권한을 갖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렇죠. 겁니다. 자, 수사권. 그래서 조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거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면 강제성이 있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 수사를 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자,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소를 검찰에 맡기자.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맡기면요. 자, 수사 참 잘했습니다. 기소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검찰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완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까지 해야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자, 법체계를 흔든다 그러는데요. 특검법이 법체계를 흔드는 겁니까? 안 흔드는 겁니까? 특검을 안 흔드는 거죠. 특검은 법에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을 매번 특검을 할 때마다 만드는데 이제까지 11번을 만들었어요.
이번에 조사 위에다가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것은 특검과 똑같은 형태로 수사권, 기소권을 주는 거예요. 특검에도 수사권, 기소권이 다 있습니다. 특검에도. 자, 근데 특검은 뭐가 문제냐 하면, 특검은 조사하는, 수사하는 대상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검은, 자, 조사, 수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특검은 박종진 앵커는 무조건 특검을 해갖고 조사할 수 없습니다. 왜? 피의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특검법의 한계는 뭐냐 하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해경 일부는, 저 사람 피의 사실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조사를 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자료 감추고 있는 사람들,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행적 감추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특검이 조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한계가 있고, 여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특검이 아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지. 근데 이게 법칙으로 왜 흔들지 않냐? 특검도 변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 거예요. 전제가 틀리죠. 당신이 범죄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면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없는 거죠.